1970년 4월 지구에서 약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한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 산소 탱크가 터지면서 우주선 전체가 흔들렸고 전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주비행사 3명은 그 순간부터 달 착륙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남은 목표는 단 하나, 살아서 지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귀환 과정에서 아폴로 13호는 지구로부터 40만 1506km까지 멀어졌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빛의 속도로도 1.3초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인류가 고향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이었고 그 기록은 5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록이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은 4명의 우주비행사를 달 궤도 너머까지 보낼 계획입니다. 목표 거리는 지구로부터 약 46만 킬로미터, 아폴로 13호의 기록을 6만 킬로미터 가까이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인데 그 차이만 해도 서울, 부산을 150번 왕복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미션에서 정말 놀라운 건 거리가 아닙니다. 이 우주비행사들이 향하는 곳, 그곳이 문제입니다.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본 적 있으십니까? 토끼 모양 혹은 사람 얼굴 같은 무늬가 보이죠? 그런데 그 무늬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아무리 오래 바라봐도 달은 언제나 같은 면만 보여줍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가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절대 뒤통수를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달은 46억 년 동안 지구에게 뒷면을 감춰왔습니다. 달의 뒷면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1959년이었습니다. 소련의 탐사선 루나 3호가 달 뒤쪽을 지나가면서 찍어보낸 사진. 흐릿하고 거칠었지만 인류가 달에 감춰진 얼굴을 처음으로 엿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인류는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화성에 로버를 보냈고 인공지능이 바둑세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달의 뒷면을 인간이 직접 눈으로 바라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향하는 궤도는 바로 그 달의 뒷면 너머입니다. 4명의 우주비행사는 달을 돌아 뒤편을 지나치는 순간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달이라는 지름 3,474km짜리 암석 덩어리가 전파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지구에서는 이 4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아폴로 13호가 폭발했을 때 지구와 교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상의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해법을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생환이었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폴로 13호에게는 있었던 생명줄이 그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 자체는 이미 1단계를 마쳤습니다.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호는 무인 상태로 달 궤도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총 비행거리 약 226만 킬로미터, 25.5일짜리 여정이었죠. 사람 없이 기계가 버틸 수 있다는 건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2호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탑승합니다. 미국 우주비행사 3명과 캐나다 우주비행사 1명, 총 4명이 직접 타는 유인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들어갈 공간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이 4명이 탑승할 오리온 우주선은 아파트 거실 하나 크기의 공간에 4명이 최대 21일을 버텨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인 4명이 소형차 트렁크 2칸 넓이에서 3주를 함께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밀도거든요. 이번 발사로 인류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다시 달 근처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미션이 단순한 우주 탐험으로 보이신다면 그 안에 숨겨진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에는 헬륨3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지만 달 표면에는 약 100만 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헬륨3 핵융합 에너지의 연료로 쓰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헬륨3 25톤이면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쓸 전력을 만들 수 있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묻힌 100만 톤은 미국 기준으로 4만 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의 남극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물은 우주에서 마시는 용도만이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면 로켓 연료가 됩니다. 달이 우주 탐험의 중간 주유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만 이 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선언했고 2023년에는 이미 달 뒷면에 탐사선 창어 6호를 착륙시켰습니다. 달은 지금 조용한 경쟁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나사가 투입한 예산 얼마일까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약 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5조 원입니다. 그중 아르테미스 미션을 태우는 SLS 로켓 한 번 발사 비용만 약 41억 달러, 5조 5천억 원입니다. 발사 한 번에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매일 커피 한 잔씩 마시는 비용이 연간 약 50만 원이라고 할 때 SLS 로켓 발사 한 번의 비용은 그 커피를 1,100만 명이 11년 동안 마시는 금액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문제가 아르테미스 계획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감사원 GAO는 현재의 비용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사 한 번에 5조 원짜리 로켓을 매년 쏠 수는 없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민간 기업입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달 착륙선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낸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받은 달 착륙선 계약 금액은 약 29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입니다. 나사가 직접 만들었을 때의 비용 추산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거든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착륙시켜서 다시 쓰는 방식이죠. 이 구조가 실현되면 발사 비용을 지금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스페이스X의 주장입니다. 우주 개발이 국가 독점 사업에서 민간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아르테미스는 그 한복판에 있는 미션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구조가 지금 달을 향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침묵의 시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통과하는 동안 지구와의 통신이 끊기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30분 동안 4명의 우주비행사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30분이 짧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46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떤 이상 신호가 와도 지구가 알 수 없는 30분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아폴로 13호 폭발 사고는 발생부터 지구 교신까지 불과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가 결정적이었죠. 그 30분 동안 우주비행사들이 마주할 풍경은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직접 눈으로 본 적 없는 달의 뒷면입니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30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구와 단절된 채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직접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이 먼저일까요? 설렘이 먼저일까요? 아르테미스 2호는 단순히 달에 가는 미션이 아닙니다. 이 미션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아르테미스 3호, 인류가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딛는 착륙 미션입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2027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달 착륙 이후의 계획은 더 거대합니다. 나사는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구의 국제 우주정거장처럼 달 주변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나사의 공식 계획에서 달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화성으로 가기 위한 연습 무대입니다. 달에서 배운 기술, 달에서 만든 연료, 달에서 검증한 생존 방식이 화성 탐사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번의 우주비행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 밖으로 삶의 반경을 넓히려는 첫 번째 진지한 시도이죠. 54년 만에 다시 열리는 그 문, 아르테미스 2호가 그 손잡이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손잡이를 잡는 건 결국 기계이죠. 아르테미스 2호에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는 캡슐, 이름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지름은 약 5m고요. 그 안에 4명이 탑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 공간은 그보다 훨씬 좁아요. 4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약 9다페다. 이건 일반 승용차 내부 공간의 약 3배 수준이고요. 3주 넘게 그 공간에서 먹고 자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4명이 엘리베이터 한 칸에 탄 채 서울에서 부산을 수백 번 왕복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숫자로는 46만 킬로미터. 하지만 그 숫자가 몸으로 느껴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오리온이 그 거리를 버티려면 2가지 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는 열, 또 하나는 방사선입니다. 지구 대기권 재진입 시 오리온 외부 온도는 약 276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약 5500도니까 그 절반 수준의 열을 정면으로 맞는 겁니다. 이 열을 막는 것이 오리온의 열 차폐막, 아블레이터라고 불리는 소재입니다. 아블레이터는 열을 막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타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마치 고기를 구울 때 겉면이 먼저 타들어가면서 속의 육즙을 지키는 것처럼 소재 자체가 희생되면서 안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지구 자기장 바깥 반 알렌데를 통과하는 순간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표면보다 수백 배 강한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오리온은 이 구간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방어 전략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마치 여름 장마철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가 우산 대신 속도로 비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지나가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오리온의 설계 철학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오리온을 46만 킬로미터 밖까지 밀어 올리는 건 SLS 로켓입니다. 이 로켓의 높이는 약 98m, 30층 아파트와 비슷한 높이의 구조물이 수직으로 서서 불을 뿜는 겁니다. 발사 순간 SLS가 내뿜는 추력은 약 880만 파운드, 뉴턴 단위로 환산하면 약 3,900만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켓은 발사 첫 순간 에펠탑 3개를 동시에 하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냅니다. 이 힘의 대부분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의 연소에서 나옵니다. 두 물질이 만나 폭발적으로 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로켓을 밀어 올리는 거죠. 연료 자체가 극저온,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보관됩니다. 영하 253도는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인 영하 270도에 겨우 17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탱크 안은 이미 우주만큼 차가운 상태입니다. 그 극한의 냉기와 발사 순간의 수천도 화염이 같은 기체 안에 공존합니다. SLS는 발사 후 약 8분 만에 초속 약 7.8km에 도달합니다. 이 속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초입니다. 그 속도로 달까지 날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4일입니다. 그런데 SLS의 구조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켓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립니다. 발사 후 분리된 부스터와 1단 로켓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발사 비용의 대부분이 이 버려지는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회 발사에 약 41억 달러가 드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재사용 없이 매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을 통과하는 순간 통신이 끊깁니다. 이건 기술 부족이 아니고요. 물리법칙이죠. 전파는 직진합니다. 달 뒷면에 있는 우주선과 지구 사이에는 달 자체에 가로막혀 있죠. 달의 지름은 약 3,474km입니다. 그 두꺼운 암석 덩어리를 전파가 뚫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계위성을 달 궤도에 띄우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킬 때 최차오라는 중계위성을 달 뒤쪽 궤도에 먼저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2호는 달 표면에 착륙하지 않습니다. 달 주변을 크게 돌아오는 자유기환 궤도를 비행합니다. 그 궤적의 일부 구간에서 달이 지구와의 시선을 완전히 가리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기환 궤도란 무엇인가? 로켓 엔진을 추가로 점화하지 않아도 달의 중력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입니다. 아폴로 13호가 사고 이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궤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2호가 이 궤도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 엔진 없이도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을 처음부터 설계해 넣은 겁니다. 통신 두절 30분은 그 안전 설계에 불가피한 부산물입니다. 기계가 버텨야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뼈입니다. 중력이 없으면 뼈에 하중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중이 없으면 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뼈의 밀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장기체류 우주비행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 달에 약 1%에서 2%의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 미션 기간은 약 10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지만 그 10일도 몸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체액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혈액과 체액을 아래로 당깁니다. 무중력에서는 그 당김이 사라집니다.
체액이 머리 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초기에 두통과 얼굴 부종을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방사선. 지구 자기장 밖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태양풍과 은하 우주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마치 방어막이 없는 운동장에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을 맨몸으로 맞는 것처럼 에너지 입자들이 세포 DNA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나사의 허용 기준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는 평생 누적 방사선 노출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 궤도 밖까지 나가는 만큼 이 누적량 관리가 미션 설계에서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달 뒷면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면이 아닙니다. 앞면과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앞면은 비교적 평탄합니다. 검게 보이는 넓은 평원, 마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달 뒷면은 크레이터로 가득 찬 거친 고지대입니다. 같은 달인데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달 형성 초기, 지구 쪽 앞면이 더 많은 열을 받아 지각이 얇게 굳었고 뒷면은 더 빨리 식으면서 두껍고 거친 지각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달 뒷면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에이트켄 분지가 있습니다. 지름 약 2,500km, 깊이 약 8km, 한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구덩이입니다. 이 분지 안에는 태양계 초기 역사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돌로 인해 달 맨틀 깊은 곳의 물질이 지표면으로 튀어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 물질을 분석하면 46억 년 전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 뒷면은 지구의 전파 간섭이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지구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전파 신호가 달 자체에 의해 완전히 차단됩니다. 천문학자들에게 달 뒷면은 우주에서 가장 조용한 전파 청정구역입니다. 달 뒷면을 먼저 간 건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2019년 1월 중국의 창어 4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뒷면에 연착륙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창어 6호는 달 뒷면에서 직접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달 뒷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온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죠. 미국이 아르테미스로 달 유인 탐사를 추진하는 동안 중국은 달 뒷면에서 이미 2번의 착륙을 완수했습니다. 속도만 놓고 보면 달 뒷면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렇다면 아르테미스 2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무인 탐사선으로 달 뒷면을 밟는 동안 미국은 사람을 달 근처로 보내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중국은 달 뒷면의 데이터를 원하고 미국은 달에 사람이 머무는 체계를 원합니다. 이 경쟁의 핵심은 자원입니다. 달 남극 근처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로켓 연료의 원료입니다. 달에서 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면 화성까지 가는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달 남극 자원을 먼저 확보한 나라가 화성 레이스에서도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3호의 착륙 목표 지점이 달 남극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에 착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미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비행이 검증의 비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무인으로 날았습니다. 오리온 캡슐이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그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지, 생명 유지 시스템이 3주 이상 작동하는지, 재진입 시 열차 폐막이 실제 상황에서 버티는지 이 모든 것이 아직 사람을 태운 채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 항공기를 처음 출시할 때 수백 시간의 무인 시험 비행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실제 승객을 태우고 첫 운항을 하는 것처럼 아르테미스 2호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검증 항목이 있습니다. 심우주 통신 시스템입니다. 지구에서 46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지구 저궤도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통신 기술을 요구합니다. 나사는 심우주 통신망을 운영합니다. 스페인,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3곳에 대형 안테나를 배치해 지구 어느 방향의 우주선과도 통신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 시스템이 유인 미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처음으로 검증합니다. 그리고 비상탈출 시스템, 발사 직후 이상이 생겼을 때 우주 비행사를 로켓에서 분리해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장치가 실제 유인 발사에서 정상 작동하는지도 이번 미션의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검증의 비행이라는 말은 다른 뜻도 가집니다.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실패하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아르테미스 3호입니다. 달 착륙 일정이 밀립니다. 그리고 그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유인 달 착륙 목표는 2030년입니다. 미국이 아르테미스 2호에서 지연을 겪고 3호 착륙이 2030년 이후로 밀린다면 54년 만에 달 복귀가 중국에게 선점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역사에서 누가 먼저 발을 딛느냐는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적 파장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계약 구조는 후속 미션 성공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호가 멈추면 3호 착륙선 계약,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계약, 달 자원 탐사 관련 투자 계획 전체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미션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은 달 궤도 정거장입니다. 나사가 주도하는 루나 게이트웨이, 달 주변 궤도에 건설하는 소형 우주 정거장입니다. 이 정거장은 달 착륙의 중간 기착지이자 심우주 탐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예산은 현재 추정치 기준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일본, 유럽 우주국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크게 얘기하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가 완성되면 그 정거장 안에서 누가 어떤 실험을 하느냐?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지식재산권 전쟁,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아직 헌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주활동의 기준이 되는 조약은 1967년에 체결된 우주조약입니다. 달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는 결정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달의 자원을 채굴해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은 2015년 자국 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룩셈부르크도 2017년 같은 내용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달 자체는 소유할 수 없지만 달에서 캐낸 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그 바다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는 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가 가장 좋은 어장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쟁의 무게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우주 경제 규모가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중 달 자원 관련 산업이 핵심 축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4명이 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 조종사 빅터 글로버, 미션 전문가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 이 중 크리스티나 코크는 달 궤도를 비행하는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제레미 헨슨은 미국인이 아닌 최초의 달 궤도 비행사가 됩니다. 아폴로 시대 17번의 달 미션에서 달 궤도를 비행하거나 표면을 밟은 사람은 총 27명이었습니다. 전원 미국인, 전원 남성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그 55년의 공백을 단번에 바꿉니다. 이건 상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주 탐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나사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션에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을수록 정치적 지지 기반이 넓어집니다. 다양성은 전략입니다. 아르테미스가 만들어내는 것은 우주 탐사만이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우주 산업에 투자된 민간 자본은 약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입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로켓 발사 기업보다 위성 데이터, 우주자원 탐사, 궤도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자금이 더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발사 자체가 아니라 발사 이후의 경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돈은 폰을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 생태계에서 나온 것처럼요. 지금 우주산업도 같은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발사체는 플랫폼이고 진짜 경쟁은 그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은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능력을 가진 나라는 10개 남짓입니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2021년 미국 주도의 달 탐사 원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재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국은 40개국을 넘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달 궤도에 진입해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다누리가 촬영한 달 남극 연구 음영지역 데이터는 아르테미스 3호 착륙지 선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우주 예산은 연간 약 7천억 원 수준입니다. 나사 연간 예산의 약 3% 규모입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고 싶은데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미션이 성공하면 인류는 처음으로 달 너머를 실질적인 경제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달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대 후반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스타쉽을 개발 중입니다. 스타쉽의 탑재 중량은 약 150톤으로 현재 운용 중인 어떤 로켓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궤도를 검증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이미 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 주도의 아르테미스 시계와 민간 주도의 스타쉽 시계. 이 두 시계가 어느 순간 같은 시각을 가리키게 될 때 우주 경제의 판도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 기술, 예산, 경쟁, 자원, 외교, 이것들을 하나로 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프라입니다. 인류는 지금 우주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도 없고 물류도 없듯이 우주 인프라가 없으면 우주 경제도 없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 도로의 첫 번째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인프라를 먼저 깐 쪽이 그 위에서 벌어지는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19세기 철도가 그랬고 20세기 인터넷이 그랬습니다. 21세기의 인프라 경쟁은 지금 지구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 너머를 돌아오는 그 순간은 단순히 기록 경신이 아닙니다. 다음 100년의 경제 지형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획입니다. 우주 탐사는 오랫동안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정확히 틀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이 낳은 기술 파생물 목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메모리 폼 매트리스, 정수 필터, 무선 전동 드릴, 귀체 온계. 지금 우리 집 어딘가에 있는 물건들이 달 탐사의 부산물입니다. 나사가 공식 집계한 기술 이전 사례만 2,000건이 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아폴로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은 민간 기술이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미션에서 검증되고 상용화되는 기술들이 10년, 20년 뒤 우리 일상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금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은 이렇습니다. 지금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로켓이 열어줄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읽는 것. 우주를 보는 눈이 결국 지구에서의 판단력을 바꿉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46만 킬로미터를 날아달 뒷면을 돌고 돌아올 때 우리가 목격하는 건 인류의 용기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의 경제 지도가 펼쳐지는 첫 페이지입니다.